혹시 요즘 들어 단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조차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다리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무겁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매일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문턱 하나나 작은 문틀 하나에도 혹시 넘어질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75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인체는 오랜 시간 작동해온 엔진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의 중요한 부품들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그것은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하게 되는 시작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삶의 출발점일 수도 있으며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자립적인 삶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들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만 변화한다면 90세가 될 때까지도 안정적으로 걷는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75세 이후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남은 인생을 두 다리로 살아갈지 아니면 병상 위에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아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75세 이후의 신체 변화가 그렇게 빠르고 극단적으로 일어나며 불과 몇 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매일 식사하고 움직이면서도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꼭 품고 가셨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의료 인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얼마 전 저는 77세의 여성 환자 김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이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늘 자부심이었고 자신은 다른 허약한 노인들과는 다르다고 믿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동하던 중 발끝이 문턱에 살짝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잠깐 휘청거리고 다시 균형을 잡았을 상황이었겠지만 그녀는 크게 넘어졌고 그 대가는 심각한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병상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왜 매일같이 등산을 하던 자신이 이렇게 낮은 문턱 하나 때문에 쓰러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리고 수많은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단 하나, 75세 이후 인체가 전혀 다른 단계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노화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특정 시점에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특히 75세에서 80세 사이는
근육 재생 능력이 거의 멈추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심폐기능과 면역 체계는 극도로 취약한 경계선까지 몰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시기는 생물학적 절벽과도 같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1년 이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며 80세를 넘어서면 그 수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다시는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도미노 효과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75세가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충분히 잘 먹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끼를 챙기고 밥과 국, 채소를 빠뜨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의 음식이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제대로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비극이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특정 단계에 대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개입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치명적인 낙상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자립적이며 존엄한 노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75세 이후 신체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매일의 식사 방식입니다. 75세 이후 인체가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단계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답은 약이나 값비싼 의료기기가 아니라 바로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몸이 다시 두 다리로 단단히 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몸에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75세를 넘었다면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급격히 저하되는 근육 생성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자신은 많이 먹고 있고 하루 3끼를 챙기며 젊었을 때보다 더 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체내에서 동화 저항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낡아버린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소량의 재료만 넣어도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같은 양을 넣어도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재료의 질과 공급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근육은 날마다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술 후 김영숙 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가득 먹고 채소와 국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약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매우 흔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식사는 대부분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였고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안 될까봐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은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육이라는 집은 벽돌이 부족해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아주 가벼운 발걸림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75세 이후에는 섭취하는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년에는 채식이나 담백한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근육은 활성화되기 위해 매우 강한 신호를 필요로 하며 그 신호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나옵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며 고기, 생선, 달걀, 우유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 채소에서 얻는 단백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잠들어 있는 근육 섬유를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70대 수천 명을 추적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적절히 고기와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보다 근육량을 훨씬 더 잘 유지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한 집단은 무릎 힘과 일어서고 앉는 능력이 개선된 반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영숙 씨 역시 고기를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그녀의 근육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동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합리적으로 다시 포함시키자 그녀의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일어설 때 훨씬 수월해졌으며 정신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은 하루 동안 단백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많이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끼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은 단백질은 대부분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한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묽은 죽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 근육 손실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혹은 작은 생선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에 이제 근육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부드러운 고기나 생선을, 저녁에는 조금 더 가벼운 단백질을 추가하면 됩니다. 목표는 매 끼니마다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김영숙 씨도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유와 달걀부터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스스로 음식을 요구하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다리의 힘은 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입에 넣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은 다시 설 수 있는 기초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진 뒤에야 우리는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낙상으로부터 그 근육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한 올바른 재료가 몸에 충분히 공급되면 많은 분들이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걷기는 좋은 습관이고 실천하기 쉽고 오랫동안 권장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75세를 넘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낙상 위험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문제인 반사 근육의 소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지속 근육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반사 근육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에 걸렸을 때
즉시 균형을 되찾는데 필요한 근육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근육군이 매우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반사 근육이 걷는 데 쓰이는 근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숙 씨가 매주 등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문턱 하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녀의 몸은 오래 걷기에는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할 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초 사이에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으로 기초를 다진 후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반사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헬스장이나 복잡한 운동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설 때 허벅지와 엉덩이, 몸통의 반사적인 힘이 모두 동원됩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넘어질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하루에 약 10분 정도, 이를 3번으로 나누어 한 번에 10회 정도씩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걷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반응 능력을 몸이 점차 되찾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은 운동선수처럼 강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병상에 눕지 않기 위해 하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숙 씨도 처음에는 몇 번만 일어서도 금세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일어서는 속도가 빨라졌고 걸음이 훨씬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무릎이나 고관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통증은 몸이 조절하거나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방석 등을 이용해 의자의 높이를 높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절대로 손상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과 운동 문제 외에도 많은 가정이 빠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료 가능한 질환을 치매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본인이나 가족의 걸음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발을 끌며 걷고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며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대부분은 곧바로 노화로 인한 치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은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운동과 인지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증상이 치매나 파킨슨병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으로 많은 가족들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환자, 김영숙 씨의 남편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장기적인 돌봄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그는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수술 후 그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소변 조절 능력도 회복되었으며 정신도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로 나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제때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후 수년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주목받지 않지만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또 하나의 조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에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잘 작동해 약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에는 약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멍한 상태가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처방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어지러우면 어지럼증 약이 추가되고
그 약이 졸음을 유발하면 또 다른 약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약의 수는 늘어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김영숙 씨의 남편은 한때 하루에 7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약을 다시 검토해 꼭 필요한 약만 남기자 그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의 개수가 돌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적절함과 정확한 조정입니다.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75세 이후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단순히 잘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올바르게 움직이고 질환을 정확히 구분하고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일 때 몸은 노년의 도전 앞에서도 다시 한번 단단히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육을 다시 키우기 위한 식사 방법, 반사신경을 깨우는 운동 방법, 그리고 몸속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 답은 언제나 매우 단순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복한 뒤 우리가 이야기한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김영숙 씨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예전처럼 서둘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몇 분간 앉아 깊게 숨을 쉬며 몸을 깨운 뒤 바로 지침에 따라 몇 차례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다리가 일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묽은 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대신 항상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챙겼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밤새 진행되던 근육 파괴 과정을 멈추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몸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바로 이 아침 식사 덕분에 하루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 걷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의자나 벤치를 발견하면 잠시 멈춰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몇 번 일어서고 다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약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짧은 움직임들이 하루 동안 반복되면서 반사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부드럽게 조리한 고기나 찐 생선을 곁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고기가 소화에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했지만 적절하게 조리하고 양을 조절하자 몸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쉬는 중에도 틈틈이 일어나 앉는 동작을 몇 차례 더해 주어 근육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생선이나 두부로 비교적 가볍게 구성해 하루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충분히 움직였는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스스로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이 오늘의 선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 리듬과 함께 제가 자주 받는 몇 가지 질문에도 답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지 않느냐고 걱정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는 안전하고 필요합니다. 오히려 근육 손실과 면역력 저하가 몸을 더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다만 중증 신장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치아가 약해 씹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큰 고기 덩어리를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는 잘게 다지거나 부드럽게 조리해 죽이나 국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 유제품 역시 흡수가 쉽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요즘은 마시는 형태의 단백질 제품도 보조적인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도 일어서고 앉는 동작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조정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의자 높이를 높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스스로 해보기를 권하는 간단한 검사도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간 뒤 돌아와 다시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12초를 넘는다면 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김영숙 씨는 처음 시작했을 때 15초 이상이 걸렸지만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10초 이하로 줄었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몸을 짓는 벽돌로 여기고 매일 충분히 섭취하되 동물성 단백질을 우선하고 식사마다 고르게 나누어 드십시오. 둘째, 걷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응 속도를 키워주는 운동, 특히 일어서고 앉는 운동을 꼭 병행하십시오. 셋째, 치매로 오인되기 쉬운 질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용 중인 약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험한 부작용을 피하십시오. 김영숙 씨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넘어질까봐 혹은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그 자신감은 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올바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던 그녀도 해낼 수 있었다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75세는 활동적인 삶의 끝이 아니라 몸을 가장 현명하고 섬세하게 돌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분명한 방향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정확하고 가까운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자신의 두 다리로 안정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